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다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고난 거짓말쟁이 2편입니다. 2편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과정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 해가지고 뭐 아이들을 잘 못 키운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의미에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지 꼭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어야 잘 키운다. 그런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렇지만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보다 보면 재미있는 것들도 많고 흥미로운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 발달 단계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두면 좋은 거죠.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이제 4개월 되면 아기들이 뒤집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달 단계에 있어서의 뇌 발달 그런 것들 자기를 언제 인식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아기들이 자기를 언제 자기로서 인식하는지 신체적으로 인식을 하는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내가 자아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저는 자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저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이 다 남아있고 제가 경험한 것들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자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참 그건 어려운 일이죠.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 그 자아가 있는지 혹은 자기가 있는지 이게 이제 해석을 할 때 셀프 우리 셀프로 뭘 가져가잖아요. 셀프를 해석할 때 자기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자아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아라는 쪽으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자아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발달 단계가 중요하지만은 아기들은 뭐 그리고 18개월 만 2세, 그리고 만 5세에서 6세,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만 3세에서 5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시기마다의 발달 단계, 그리고 우리 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것은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아이들은 장기 기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다 그렇죠. 발달하기 전에는 잘 모르던 것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의학이라든지 과학이 발달하면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들 같은 경우 통증을 못 느낀다고 했지만은 사실 신생아도 통증을 느끼거든요. 신생아뿐만이 아니라 태아도 27개월 정도부터는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27개월 이후의 아이들부터는 사실 인간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태어난다 해서 걔가 인간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뱃속에 있을 때, 임신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통증을 느껴야만 인간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27주부터가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들이 장기 기억, 그러니까 뭐 어,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3일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장기 기억이라고 그러고 단지 몇 초 정도를 기억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단기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전화번호를 외울 때 뭐 제 전화번호가 010-9767 뭐 3487이다 그러면 그 번호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면 그분이 그걸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쉽게 잊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010-9767 이렇게 외우는 것들을 단기 기억에 저장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어디 갔을 때 누구를 만났다. 근데 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거를 이제 장기 기억이라 하는 거죠. 이 장기 기억을 애들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게 된 것이 돌 때 실험이 있습니다. 어, 실험자가 아기와 같이 책상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실험자가 책상에 머리를 쾅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애가 왔는데 애가 책상 위에다 쾅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걸 다 기억하고 있구나. 장기 기억이 있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8개월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를 인식하는 시기입니다. 자아를 인식하는 시기. 이것은 어, 우리가 자아를 인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적으로 나의 그 모양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시기에 자기 인식, 자인식이 있고, 정말 나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나의 자아를 이제 의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어, 다릅니다. 이 나이가 다르게 되는 거죠. 당연한 뭐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18개월 정도가 되면 외관적으로 자기를 인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외관적으로 자기를 인식한다는 건 뭐냐면 18개월 이전의 아기들은 거울 앞에 자기 얼굴을 보여줘도 그 얼굴이 자기라는 것을 몰라요. 그냥 다른 아기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 18개월이 지나면 자기, 외관적인 자기를 인식하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동물학자들이 영장류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나왔습니다. 영장류를 대상으로 해서 뭐 오랑우탕이라든지 침팬지라든지 고릴라 같은 영장류들에게 거울을 설치해 놨죠. 거울을 설치하니까 얘네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저기 비친 게 나 아닌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류학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사람도 영장류잖아요. 사람들은 언제 자기를 인식하게 될까? 그거를 이제 테스트 해본 게 루즈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이 루즈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큰 거울 앞에 애기들이 놀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울에 가서 이제 자기 얼굴을 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자기 얼굴인지도 모르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에게 뭐 예를 들면 10개월짜리 아기도 있을 거고 15개월 아기도 있을 거고 18개월, 24개월, 뭐 3세 아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능숙하게 이 아기들이 눈치를 못 채 코에다가 루즈를 탁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들이 10개월짜리 아기들은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루즈가 칠해 있어도 그걸 몰라요. 그 루즈가 칠해져 있다는 것을. 그런데 18개월 정도가 되면 어? 잠깐만, 이거 뭐지? 거울에 뭐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이렇게 외관상으로 자기를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외관상에 대한 자기를 인식하는 시기가 18개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 2세가 되면 이제 사람이 감정이 있다는 걸 알고 감정에 좌우된다는 것들을 이 아이들이 알아요. 그리고 이 만 2세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약 8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냥 대충 1000억 개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이제 800억 개인데 지금 태어난 아기나 저나 뭐 뇌손상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800억 개라는 숫자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아기는 많은 것들을 못하고 있고 저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신경세포들끼리의 연결이라는 겁니다. 신경세포가 여기 이제 한 하나의 신경세포, 여기 한 하나의 신경세포가 있다 그러면 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을 해요. 이것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을 하는 게 시냅스다. 근데 여기에 약간의 틈이 있어요. 완전히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냅스가 형성이 되는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시냅스가 좀 덜 형성이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시냅스의 형성이 가지치기가 서로 만나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언제가 최고치를 이루게 되냐 하면 만 2세 때 이 시냅스 형성이 최고치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성인의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냅스가 어떻게 잘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뇌 발달이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시냅스가 많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숙되어 간다는 의미는 이 시냅스 가지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를 하는 것, 가지치기라 그래요. 그 가지치기가 됐을 때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볼 때면 만 2세 때가 우리 성인들보다 2배나 시냅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느낄 때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엄마도 별거 아니야. 아빠도 별거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이제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만 2세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아니야, 싫어, 내가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것은 아이의 뇌 발달에 따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3세에서 5세인데 이런 것들은 물론 나중에 다시 제가 자세하게 한 번 더 만드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3세에서 5세 사이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잠깐 미뤄두고 5세에서 6세를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외관적으로 자기 모습을 인식하는 시기는 18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고 다른 사람과 다른 욕망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바라는 거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고 나의 독특함이 있다라는 것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기, 그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가 만 5세에서 6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춘기가 오면 그 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는 데서 이제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사회의 문화를, 습관을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 인식과 사회가 강요하는 것과 서로 충돌이 일어나거나 또는 서로 잘 융합되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 심한 사춘기를 겪고 어떤 애들은 좀 덜한 사춘기를 겪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세에서 5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루비콘 강을 건넌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번 건너면 돌아올 수 없는 거죠. 어, 정확하게는 보통 한 3세 6개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3세 6개월 이전 애들과 3세 6개월 이후의 애들이 나눠진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한 편 더 만들어서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어, 우리가 독심술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독심술을 좀 하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독심술을 좀 하실 겁니다. 독심술을 한다 그러면 나 독심술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간단한 독심술들은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앞에 커피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가 커피 잔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입으로 갖다 대면 무슨 의미죠? 커피를 마시겠다는 의미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읽을 수 있다고. 무엇을 읽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아이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못 읽어요. 3세 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마음을 못 읽고 3세 6개월 이후의 아이들은 마음을 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이제 제가 뭐한 3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뭐 2세 6개월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어떤 비디오라든지 뭐 애들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제가 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생각은 저의 생각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비디오를 보지도 않고 그 애니메이션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너는 모르지만은 내가 이런 내용을 봤어라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똑같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 또는 나의 믿음과 자기의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아직 못 받아들여요. 근데 3세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알게 돼요.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믿는 것과 저 사람이 바라고 소망하고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실험은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차이를 말하냐? 이게 거짓말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거짓말을 하려면 일단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뭘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믿음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욕망이 나의 믿음, 소망하고 욕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때, 그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5살이에요. 5살인데 방에서 놀다가 화분을 떨어뜨렸어요. 화분을 떨어뜨렸는데 엄마가 이제 화분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올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너가 떨어뜨리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5살 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떨어뜨렸다고 하면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믿고 있는 거하고 엄마가 믿고 있는 게 똑같아. 그러면 엄마가 너가 떨어뜨렸니? 했는데 내가 떨어뜨렸어. 이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혼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상황을 교묘하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옆에 이제 뭐 1개월 또는 뭐 6개월 된 동생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엄마,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제가 여기 지나가면서 떨어뜨렸어. 자,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받지만은 우리 애기가 3세인데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원래 그때는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나이예요. 그런데 이제 만 7세까지도 계속 거짓말한다. 그러면 이제 진짜 거짓말쟁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전에는 거짓말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자, 내가 이제 화분을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생각해. 자, 엄마가 들어와서 나를 혼내줄 텐데. 그럼 내가 혼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엄마를 마음에 읽어보니까 엄마가 나를 뭐라 그럴 것 같아. 그럼 나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 이거 내가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지나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력을 발휘해야 돼요. 이 거짓말에는 창의력이 들어가요. 조금 이렇게 뭐 사기치는 사람들을 너무 좋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우리를 사기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지 않으면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개발해요. 우리들을 속이고 갈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조그만 아이들 같은 경우, 3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못 읽기 때문에. 화분을 떨어뜨렸는데 엄마가 너가 떨어뜨렸니? 그러면 내가 떨어뜨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 3세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애들이 엄마의 마음을 읽는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떨어뜨렸지만은 엄마가 좀 이따 와서 너가 떨어뜨렸니? 라고 말을 하겠구나. 그러면 나는 그것을 반대로 이용해 가지고 아니야,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니고 제가 떨어뜨려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마음 이론이라는 건데요. 지금 들으니까 아마 처음 들으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들으면 이제 더 잘 이해가 될 거고요. 마음 이론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지기 때문에 거짓말도 창의력 있게 발전해 갑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화분을 떨어뜨렸을 때 내가 5세란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6개월짜리 애가 떨어뜨렸다고 그래요. 말이 돼요? 6개월짜리가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누워서 버둥버둥거리는데 책상 위에 있는 그걸 어떻게 떨어뜨리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금방 발각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나이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엄마가 들어와지, 야, 너가 떨어뜨렸어? 그럼 아니요, 엄마, 제가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지금 창문이 열려 있잖아요. 창문이 열려 있는데 방금 조금 전에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강한 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화분이 떨어뜨려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는 알죠. 이게 거짓말인 거.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너 거짓말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마음 이론이 이제 중요한데요. 사람의 마음을 읽느냐 못 읽느냐. 그래서 거짓말을 처음 할 때는 부모님들은 감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애기가 드디어 거짓말을 했어. 이 말은 우리 애기가 드디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거를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못 읽는 부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자폐아들은 마음을 잘 못 읽어요. 우리가 실험에 의하면 정상적인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정상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 3세 6개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음을 못 읽느냐, 마음을 읽게 되느냐, 이 과정을 건너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다운 증후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언어가 좀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다운 증후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 마음 이론 테스트를 통과를 해요. 그런데 자폐아들은 많은 아이들이 이 마음 이론을 통과를 하지를 못해요. 사실 이 마음 이론이라는 것을 개발한 것은 사이먼 베런 코엔이라는 영국의 이제 심리학자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개발한 셀리 앤 테스트인데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는 아이들이 자폐아들이에요. 그래서 자폐아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뭐 아이들의 루틴이 있고 어떤 걸 줄 세우기를 하고 기차를 줄 세우게 한다 뭐 또는 길을 갈 때 어떤 쪽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사회적 형성 관계 형성이 잘 안 된다든지 언어 발달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 아이들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마음 이론이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그 아이들이 그냥 자폐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이론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이구나라고 좀 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만 3세 6개월 전후를 통해서 마음 이론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 이론은 일반적인 아이들은 다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운 증후군 아이들도 통과를 해요. 그렇지만은 자폐아들은 잘 통과를 하지는 못해요. 한 60% 이상이 통과를 못한다고 이렇게 나온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먼 베런 코엔 같은 경우는 마음 이론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자폐와 관계가 되지 않나 그런 이제 이론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거짓말 자체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마음 이론의 이제 도입부 정도 이야기 드렸고 이제 1세, 18개월, 만 2세, 3세 6개월, 6세 사이에 우리가 1세 때는 기억을 하게 되고 18개월이 되면 자기를 인식하게 되고 외관적으로 만 2세가 되면 뇌 발달이 되면서 시냅스 형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니야, 싫어, 내가라는 그런 고집스러운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거고 정상입니다. 그거를 이상한 애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 3세 6개월이 되면 아이들은 마음 이런이라는 것을 통과하는 그 시기가 된다는 것이고 6세가 되면 드디어 내가 나 자신으로서의 의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 이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